안녕하십니까. 최정은 학술원 과학혁신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입니다. 2023년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역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느끼시는 촉각에 대해서, 이 촉각은 매일 느끼는 감각이지만 어떻게 감지되고 우리 뇌에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신경들을 쓰지 않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우리 몸의 촉각을 담당하는 그런 센서의 역할을 하는 수용체에 대한 연구로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는 박사과정 대학원 시절에 도서관을 드나들던 그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기도 합니다. 저희 표현으로는 struggling graduate student, 고뇌하는 대학원생쯤 됩니다. 그 동료였던 거죠. 아담 파타푸티안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으로 두 분의 교수님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줄리어스와 아담 파타푸티안 교수님입니다. 이 두 분은 온도와 촉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수용체에 대한 발견으로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담 파타푸티안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아담 파타푸티안 교수님은 상당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태어나시기로는 레바논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르메니아 계열의 집안 가족이십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인이시면서 레바논에서 태어나셨고 고등학교 때까지 베이루트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UCLA에서 학부 졸업하시고 칼텍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촉각에 대한 수용체 연구로서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202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이 발표되는 날, 그게 보통은 10월 4일쯤 됩니다. 스웨덴에서 전화가 수상자한테 직접 걸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지역은 그 시간이 새벽 2시쯤이어서 파타푸티안 교수는 자기 핸드폰 번호에다가 묵음 처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못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90세가 넘으신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께 스웨덴에서 전화를 하셔서 아버지가 수상 소식을 먼저 들으시고 아들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새벽 2시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한테 큰일 났나 보다 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노벨상 수상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1분 후에 노벨상 발표가 났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들만 깨워서 화면을 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받기 1분 전에 아담 파타푸티안 교수님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이분의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와 어울리게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트럼펫 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답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펫 부는 걸 모든 분들이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트럼펫을 불기 시작하면 아들과 부인은 딴방으로 간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뿐이지 잘하지는 못한다 입니다.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도 허점이 많은 분입니다. 그 인종적으로 사실은 본인이 소수민족 출신이죠, 일종의. 그래서 학문을 하던 초기에는 본인이 베이루트에서 대학을 1년 다녔다는 사실을 이력서에서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다양성이 학문의 기본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학자들의 사이에서 나와 같은
그런 말하자면 동료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고, 학문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대단한 통찰력을 보여주신 그런 학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노벨상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분의 자세한 이력과 학문적인 그런 소개와 그다음에 인터뷰 내용들도 나옵니다. 오늘은 파타푸티안 교수님이 본인의 평생의 업적에 해당하는 촉각의 수용체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사진은 스웨덴에 가시면, 스톡홀름에 가시게 되면 노벨상 뮤지엄에 꼭 한번 방문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 뮤지엄에 가면 조그마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커피도 팔고 초콜릿도 파는데, 거기 의자들이, 철제 의자들이 쫙 놓여 있는데 그 의자들을 꼭 뒤집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의자 밑바닥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사인해 놓은 게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타푸티안 교수도 2021년에 가서 비어있는 의자 하나에 사인을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파타푸티안 교수님이 아르메니아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해에 아르메니아에 거의 국빈 방문하다시피 가셨어요. 지금은 미국인이시지만, 그랬더니 아르메니아에서 기념 우표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기념우표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강연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의 제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How do you feel? 제목이 멋지죠? 당신 오늘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실은 느낌에 대한 수용체를 연구하신 분의 엄청난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Hello, thank you so much for the invitation. Glad to talk to you today on Zoom, and hopefully next time we'll all meet in person. And I will be happy to take questions at the end if possible. So our perception of reality is based on our senses. Over the decades, we have learned quite a bit about how we smell, how we taste, how we see. However, this sense of touch has been more of an enigma. Thanks to this sense, of course, we gather mechanical, thermal, and chemical information from peripheral tissues such as the skin and synthesize a coherent brain image of our environment in our brain. Beyond the sense of touch and pain, many cells actually experience such mechanical stimuli, and the role of this is again not understood. I'm here to tell you that your sense of touch is quite amazing. Human discriminatory powers of the touch extends into the nanoscale. For example, you can sense indentations as thin as 1/500th of a human hair. Beyond this discriminative power, we rely on affective touch for our emotional health and for the closely related sense of proprioception, which tells us where our arms are in space. Without looking at them, we can do not just tasks such as walking, standing up, but as shown beautifully here by Yo-Yo Ma and Emmanuel Axe, playing musical instruments without even looking at our hands. But the image to me that personifies the importance of touch is this one. This is in the White Hous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arack Obama, has a visitor, a young man who comes in and tells him that his friends tell him that his hair looks like the president's. And President Obama doesn't skip a beat, immediately bends over and says, "Why don't you touch it, dude?" And of course, we're not just talking about this child sensing the texture of Obama's hair and identifying with it, but more of the deep emotional connection we make out of touch. So in a way, many people say seeing is believing, but in this case, touching is believing as well.
So the flip side of touch is, of course, pain, and pain is essential for survival. This is acute pain. However, chronic pain, often defined as pain that persists even when the stimulus that initially caused it is no longer there, is a major problem in our society and is an unmet medical need. All you need to do is look at the recent history of how the opioid epidemic has affected our society. So all of these senses of touch and pain mostly initiate in a group of peripheral sensory neurons called dorsal root ganglia. These DRG neurons are in a little ganglia just dorsal of the spinal cord and gather information from the periphery, such as the skin, and transmit this information to the spinal cord and to the brain.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se neurons is how heterogeneous they are. So for example, some labeled here in black are temperature and pain sensors, others low threshold mechanoreceptors, for example, specialized to sense touch, and still others specialized to sense these proprioceptive signals that I mentioned. These neurons are also distinguished by distinct both central and peripheral projections. For example, proprioceptive neurons to tell us where our limbs are in space, they actually innervate muscle, and from how much the muscle is stretched tells us our position. Many others innervate the skin. And here there's very complex anatomical differentiation of different fiber types, such as Merkel cell efferents and Meissner corpuscles, but all of these come together to give us this sense of touch, and others are, and just as free nerve endings and give us information about pain. Some of these DRG neurons not just innervate muscle and skin, but also internal organs, and we'll come back to this, including the bladder, for example. But the molecular level, how do you sense a light breeze or a cactus pricking your finger? We've known at the molecular level that there are specialized ion channels at the fingertips of these neuronal endings that instead of responding to chemicals, they actually respond to physical forces such as pressure, force, or temperature. Over the last 25 years, David Julius's lab, my lab, and others have found these TRP ion channels involved in thermosensation, but the identity of mechanically activated ion channels have remained a mystery till about 12 years ago, and this is what I want to talk to you about today. So how do we know that these types of ion channels even existed? It was the work of Jim Hudspeth back in the late 70s, where he postulated that these channels must exist. And the logic here was that it was one of kinetics. When they looked at stretch-activated, mechanically activated channels in hair cells, they noticed that the time lag between stimulus and electrical activity was so short that it could not be explained by second messenger systems such as G-protein coupled receptors. Instead, they hypothesized that an ion channel had to be directly activated by mechanical force. So a few years later, after Hudspeth's findings, Fred Sachs and others started recording such stretch-activated channels directly from various cell types, including muscle cells, for example. But what is their identity? Over the decades, candidates for mechanosensitive channels have been identified in bacteria, worm, and flies. However, either these ion channels did not have a homologue in mammals, or their role as a mechanosensitive channel in the mammalian system has not been identified. There is one class of potassium ion channels that are mechanosensitive that have been identified in the mammals. But we know these are not what we were looking for, because for the sense of touch, for example, for all neurons, if you want the mechanical stimulation to activate a neuron, you need a cationic current, not a potassium current. So it took till about 2010 when my lab identified these ion channels called piezo 1 and 2 that now we know play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aspects of mechanosensation in vivo in mammals.
So the outline today is I will quickly talk about how we found these ion channels, and then I'll spend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elling you the role of piezo2 in sensation and interoception. And finally, I'll talk about some unexpected roles of piezo1 beyond the nervous system. So this work all started when Bertrand Coste, a postdoctoral fellow, came to my lab in the late 2008s. And he's trained in Marseille, and now he's back running the lab in Marseille, France. So he took a very simple assay for mechanosensation. As you can see on the left, he would, with a blunt glass probe, push on a cell while recording from it using whole cell electrophysiology. And if the cell expressed the mechanosensitive ion channel, just simply poking it would induce activation of this channel, and he could record the electrical activity from it. Now, afterwards, he took what we call a very simple kind of assay to look at mechanosensation in vivo and how to find the receptor responsible for this activity. So this reductionist approach included, instead of looking at it in vivo, find an easy to work with cell line that has such an activity, clone the channel from there, and then go back to in vivo and find out what it does. To do this, he screened a variety of cell lines and found that Nero2A cells were actually a robust mechanically activated currents. And then he proceeded to do an RNAi screen to find this mechanotransduction channel. And using a variety of bioinformatic approaches, expression analysis, all ion channels have 2 or more transmembrane domains, he came up with 300 candidates that could potentially explain this activity. So this is the screen that he did. He would record from maximal mechanically activated currents shown on the x-axis of Nero2A cells, either by knocking down the scrambled control, the top one in blue, or each of these candidates that he had one by one and record from them. Now, to get this kind of error bars for each of the samples, you have to spend about 3 days on each candidate. So really, after almost 11 months of getting absolutely negative data, one day after another, he finally knocked down candidate number 72. This one was called FAM38A for unknown family 38 member A. And he quickly realized that when he knocked this down, he saw massive reduction in mechanically activated currents. So he renamed this protein piezo1 from piezi, Greek meaning pressure. When he got this result, then he got really excited. So when he can take full-length piezo1 and transfect this into naive, for example, HEC293 cells, he can see massive mechanically activated currents. So this is what these recordings look like. Each of these lines is pushing or getting closer to the cell 1 micron at a time. And after you touch the cell and you start pushing more, you can start seeing this increasing mechanically activated currents. All of them normally deactivate or inactivate before the stimulus is done. But these are large nanoamp level currents, and this is shown the kind of quantitation between control and piezo1 expressing cells. Piezo1 has a sister, which is about 40% identical in amino acids. And once again, if you overexpress the full-length cDNA in naive cells, you get massive currents. You might notice that there's a slight difference in inactivation kinetics, but the same overall phenotype. So one of the unique aspects of piezos was that how large they are. So mammalian piezos are about 2,500 amino acid long, and ion channels usually have 2 to 6 transmembrane domains. So piezo1 has 38, which is more than any other protein in your genome. On top of this, they come together as a trimer to form this massive, almost million Dalton complex in the plasma membrane. So Kei Satome, together with my collaborator Andrew Ward, solved the structure of piezo1 using cryo-EM, and similar structures were found identified both by McKinnon Lab and Zhao Labs.
So here's the structure. Each protomer is shown in a different color, and as in each of these ribbons you see is one of the 38 transmembrane domains. So the three protomers only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e C-terminus where they form the pore. From there, you can see these transmembrane domains are extended into the plasma membrane, presumably sensing membrane tension. And you will immediately notice that there's a cupping effect, that these transmembrane domains appear to bend the plasma membrane that they inhabit in. So one of the hypotheses has been that any tension on the membrane on any stretch will flatten this whole structure and the membrane associated with it, which will cause activation. We don't know if this is exactly what's happening, but we know that this curved ion channel can be flattened if you add force on it. And this was actually not done by our lab, but from McKinnon and Schering labs, as well as Zhao labs. And this is a structure shown from Bailong Zhao's lab. It's actually morphing of two structures, the one that you saw, and what happens if you force this ion channel into a more constricted membrane, a flattened state. I think this is a remarkable movement of the channel, and much more work needs to be done on identifying what these ion channels really look like, not in artificial membranes, but in natural plasma membrane environment. So, but for most of our work, we have, to complement the structural work, we have focused on in vivo settings to find and ask, what do these ion channels do in vivo? And to do this, we have taken advantage of both loss of function as well as gain of function mutations, and both in animal models, specifically in mice, as well as taken advantage of human genetics. So start with expression, and we're very excited to see that piezo2, this one of the two piezo ion channels, was very highly expressed in mouse dorsal root ganglia. And this is in situ hybridization, just showing in brown piezo2 RNA levels in many of the DRG neurons that I talked to you about that are responsible for touch. On just a background staining. And so this made us want to go back and look at functionally what does piezo do in the DRG neurons. And we have made many different versions of conditional knockouts of piezo2 in the DRGs. This shows one of them, and I like to show this slide because it shows, gives a hint of whether these mice sense touch or not. But it's special to me because it's one of the first behaviors we ever conducted on these mice. It's not a very sophisticated test. We actually just simply call it a tape on the back. And here's a wild-type animal, and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put a tape on the back. They feel it, they don't like it, they try to remove it immediately. And so this is what happens if you put it on a knockout animal. Not much. They don't seem to care at all. So we, of course, quantify this and many other forms of behavioral assays, as well as electrophysiological assays, that has made us conclude that piezo2 is really the principal sensor for the sense of touch. So on the left, you can see one such assay where we touch the hind limb of a mouse with different amounts of force with these von Frey hairs, and you can see it in wild type in gray. If you get above a force, they start withdrawing a certain % of the time. If you go very high, they respond all the time. You can see how dramatically deficient the piezo2 knockout mice are for this response. The same if you touch them with a Q-tip. And finally, this is a tape on the back assay that you just showed, you just saw quantified, where the total bouts of trying to remove the tape is substantial in wild type, but completely gone in knockout. How about proprioception? I mentioned this sense of where your limbs are in space. I think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senses, but most people don't even know they have it, partly because it's very difficult to turn it off. But again, very important for daily function, to walk, to be able to do such very extreme behaviors like this one, blindfolded and tightrope walking, that you can do with lots of practice.
So we have also done various animal knockout experiments to look at this, and this animal is a piezo deficient animal, and as you can see, shows clear signs of uncoordination in its hind limbs, and this is a clear sign of lack of proprioception. And for many of these behaviors, we go in and get electrophysiological evidence that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is mouse's motor output or anything, but it's actually a specific deficit in mechanosensitive activation of its sensory nerve endings. So Katie Wilkinson's lab did this experiment, for example. These are single fiber proprioceptive DRG neuron recordings. When you stretch them, you see this massive increase in activity of these neurons. 7 out of 8 of the knockout showed no response at all, and tiny bit in one of them. So again, we can conclude that piezo2 is required for proprioception as it's required for the mechanotransduction channel and proprioceptive endings. One of the fascinating results came from another lab. Alex Chesler and Karsten Bonnemann's lab at NIH actually identified humans that lack piezo2. These are complete loss of function mutations, and rather fascinating, they have very similar phenotypes that we described in the mouse. In this experiment, this individual who lacks piezo2 is blindfolded and asked to walk in a straight line. This is something that you and I can easily do. She is harnessed here for her own protection because, as you will see, without the sight, because she has no proprioception, she has a very hard time not just walking straight, but even standing still. How about pain? Well, we know that acute pain is relatively normal, both in mice without piezo2 as well as in the human individuals. But we're interested in this tactile allodynia, which is really just simply defined as a painful sensation by innocuous or light touch stimulation. You probably experience this most after sunburn or injury when just touch becomes painful, but this is also a phenotype for people suffering from neuropathic pain, where there's undesirable and unbearable pain just from touching a specific area. Move here, trying to avoid the sunbeam. Okay. So Swetha Murthy in the lab actually showed indeed that tactile allodynia is severely compromised in piezo2 knockout animals, and we wanted to do the same for the humans and collaborated with Alex Chesler, who rather in an incredible way, these individuals without piezo2 were willing to be tested to see if they experience tactile allodynia. And the way Alex's lab designed this is the individuals are blindfolded, and one adds capsaicin in point A or B on the arm. And interestingly, capsaicin, of course, causes inflammation, and this causes this tactile allodynia. So both the control individuals as well as piezo2 loss of functional individuals, if you look at it where capsaicin is added, they get inflammation. You can monitor this by laser Doppler imaging. And then you touch either here or next to it and ask them if it's painful. So in control individuals, 100% of the time they can distinguish where capsaicin was applied, but in the piezo2 deficient individuals, they can't sense anything. So they say, I don't feel anything. You say you have to pick A and B. That's how the experiment works. And they randomly pick A or B. That's why they get 50% of the time right. So this has a pretty important clinical implications, because many of potential drugs for pain get developed by testing in mice, and then they don't translate into the humans. Here we have proof of principle in humans that tactile allodynia is compromised if you don't have piezo2. So we believe that a piezo2 antagonist could potentially be very important pain target in the future.
Of course, there are complications of giving an oral drug that would block all of piezo2, as it will get rid of touch and proprioception, but we believe a more topical application might be possible. So in summary of this part, piezo2 is involved in many aspects of what I call exteroception: touch, proprioception, tactile allodynia. Also, I didn't talk about, but mechanical itch. For example, an itchy sweater or a fly landing on you can cause immediate itch, which is a mechanical source. And this, interestingly, is due to piezo1, not piezo2, but I won't have time to talk about it. I also won't have time to talk about, but I think it's worth mentioning quickly. Over the last few years, we've also been interested in this idea of interoception. So these same neurons that I mentioned to you that innervate skin and muscle also innervate internal organs, and mechanosensation is important there. And we, in collaboration with Liberlis and Chester Lab, have found, for example, that piezo2 is absolutely required for sensing the rate of respiration because of innervation in the lung. And if you don't have that, your respiratory rate is affected. You also have neuronal basis of sensing and regulating blood pressure called baroreceptor. And once again, we've shown that without piezo1 and 2 together, this baroreception is completely compromised. More recently, we've shown that urination, filling of your bladder is actually sensed by the same overall type of neurons. And both in humans and in mice, this sensation is compromised without it. And this is by no means a field that is saturated, that we know everything about it. For example, when you eat a large meal and you feel full, that feels very much like a mechanical sense. And yet, the stomach stretch, how much it contributes to how much you eat, when you eat, and later on for obesity or all kinds of metabolic disorders, is not known how much of that depends on mechanosensation. And we think piezos are a great tool to start studying this, to complement all the great work that's done on the chemical senses of nutrients. Another direction that I want to give one example for and talk to you about is that now that we've talked about and described how piezo plays a role in areas of mechanosensation that was well described, like touch, pain, and proprioception, we're looking into less obvious roles of DRG sensory neurons and mechanosensation, in particular internal organs. So, for example, these neurons innervate the pancreas, fat, adipose tissue, and kidney, and almost nothing is known about their roles there. So one of the first tissues that we have tackled is adipose tissue, fat. And so the classic textbook explanation of how fat communicates with the brain is that adipose, if it gets larger, for example, secretes a chemical hormone, leptin, for example, that tells the brain about the state of the fat. And the brain controls the fat through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which controls both thermogenesis, how much you burn the fat, or adipogenesis, how much you store fat. However, there's been anecdotal description that there are DRG sensory neurons also innervating adipose tissue, but it's really not known if this is robust, if that occurs in most species, and what roles does it play. So Yu Wang, who's a joint graduate student with my neighbor Li Yi Lab, took on this project. And first, just to look if DRG neurons really innervate fat, she took a novel method of including clearing that's been very commonly used in the brain to use it in the periphery. So what she does is inject through AAV virus a fluorescent protein in the DRGs, and then clears the whole animal, and using fluorescence light sheet imaging can follow these DRG neurons from the cell body all the way to the periphery. And doing this, she has shown very clearly that there are indeed DRG sensory neurons coming to close opposition to adipocytes, as shown in this line. But this image does not do justice to the preparation that she has.
This video will show you the whole side of the animal that has been injected. So this is multiple centimeters of tissue all cleared. So you can beautifully see the two injected areas that she injected the AAV fluorescent protein. And then you can follow these projections all the way to their final destination at a single cell resolution, as you saw in the previous slide. So it's quite remarkable. So to functionally now ask, what are these neurons required for? It was very important for her to find a way to only ablate the DRG neurons that innervate fat. She does not want to innervate sympathetic neurons whose roles are well studied, and she does not want to ablate the DRG neurons that go to other tissues, because then we can get indirect and wrong conclusions about the role of fat innervating the DRG neurons. So to do this, she came with this binary system where she gives a virus where the Cre is taken from injection into the fat and combine it to flexed, which is Cre-dependent expression of, in this case, a toxin DTA, injected directly into DRG neurons that innervate this fat. So only cells that can see both the Cre from the fat and this floxed DTA construct that's in the DRG are then ablated. And she shows that she can ablate these DRG neurons. And this is recently published. I won't go into details, but she sees a very strong phenomenal phenotype, and that is in this the IWAT fat. She sees enrichments of beige adipocytes, and what I'm not showing you, that this sensory ablation causes actually upregulation of both thermogenesis and lipogenesis genes within the fat. And interestingly, this is exactly what happens. It's equivalent to activation of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which is the motor wing of the nervous system regulating fat. So what we can conclude from this is that, yes, fat has feelings too. And we think the role of this sensory innervation acts as almost as an inhibitory brake to the sympathetic system that regulate adipocyte function, so that if you delete the sensory neurons, both thermogenesis and lipogenesis goes up. And again, this is equivalent to activating the sympathetic neuron. So it's kind of a knee-jerk reaction equivalent for the fat system. This, of course, as many studies will do, raises more questions than it solve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 what is it that DRG neurons are sensing in fat? And remarkably, I won't show this, but we have preliminary data that piezos and mechanosensation are required. And this is very interesting because how is mechanosensation involved in nerves innervating fat is completely unknown. So we have lots to figure out. But what we're excited about is that this is novel biology that could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f metabolism, feeding, hunger, etc. And of course, this is just one example that I've showed you of fat innervation. We're very interested in extending these studies to the role of other sensory neurons in innervating other organs such as kidney and pancreas that I mentioned. Okay, so till now, we've mainly talked about mechanosensation and sensory neurons, but many cell types in your body experience, sense, and respond to mechanical stimuli. For example, blood vessel endothelial cells experience shear stress, muscles get stretched, mechanical indentation is just not for sensory neurites, but even cells such as red blood cells. And the role of mechanotransduction in many of these types of cell types and tissues have remained unknown. I won't have time to go into much detail, but over the last few years, the sister molecule, piezo-1, seems to play many different roles in areas beyond sensory neurobiology. For example, we and others have shown that piezo-1 is important for endothelial cells of blood vessels, and indeed both in mouse and in human,
lack of PSO1 causes lymphedema, malfunctioning of the lymphatic system, mainly because the valves don't form during development. Others have shown that PSO1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gulating bone density. And this is super interesting because we knew for decades that, for example, humans who go into outer space and don't sense as much mechanosensation in their bones lose bone density, and perhaps PSO1 plays some role in this. Meta Patek's lab and our lab recently showed that PSO1 plays an important role in cell migration and wound healing in the skin. But the next few slides, I want to focus on the role of PSO1 mainly in red blood cells. So blood cells experience massive amount of mechanical force as they squeeze through capillaries half their diameter. And we have strong genetic evidence that PSO1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d blood cell volume regulation. And most of this data initially came from human genetics, where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hereditary xerocytosis, and we later confirmed this in gain-of-function mice, have dehydrated red blood cells. Interestingly, this dehydration is one form of red blood cell deformation, and because we knew that other forms of red blood cell deformation, such as sickle cell, causes protection against malaria, we used our gain-of-function mice to see if this is true for PSO1 as well. And indeed, we showed that if you have a PSO1 gain-of-function allele expressed in red blood cells, you have a strong level of protection against cerebral malaria. Whether this is really true in humans is still being investigated, but instead of focusing on the malaria story, which was published a while ago, I wanted to see how this story has evolved for us. So the question that we ask is that if there's a gain-of-function allele that causes protection from malaria, are there such gain-of-function then alleles in areas that are endemic for malaria, such as from Africa? And we looked for this bioinformatically, and interestingly, we found one subtle gain-of-function allele that is very highly represented in populations of African descent. So this is E756 delete, which is one amino acid deleted. And the wild type allele is in this light blue color, while this gain-of-function allele is in this purple color. So you can see that the gain-of-function allele is almost non-existent from European descent, but it is very strongly represented in people of African descent, including African Americans. And this is quite a large number. Almost 1 in 3 people of African ancestry are heterozygous for this allele. That translates into something like 400 million would be anticipated to be carriers for this allele, and a substantial 40 million would be homozygous for this. So obviously, with this frequency, we did not expect that this subtle allele causes any disease by itself, but we were excited by the possibility of this enabling us to find novel biology of what mechanotransduction is responsible for physiology and disease. And one such recent example is shown here. So we knew that this hereditary xerocytosis patients, which I did not mention, is a very, very rare disorder. There's only about less than 200 people known to have this disorder of people of European descent. But one thing was known, that they all have age-onset iron overload. And so what this subtle allele allows us to do now is to say, although it's a more subtle allele than the one that causes this syndrome, do we see any correlation with iron levels, which obviously is not good for your health and in the long term can cause organ failure? Is there any association with this E756 delete in this very large but really understudied population? So to look at this, Xiang Ma in the lab gathered just blood sample from about 330
African American individuals who from a blood bank, and these are all self-identified as African American, as well as to be healthy volunteers. Interestingly, when Sean genotypes these individuals, sees that about 1 in 3 have this E756 delete, just as we had predicted from the databases that we studied. And we have a few handful of homozygous alleles, the rest are wild type. But now when he starts looking at levels of iron in their blood, and we use 2 different clinically relevant assays for this, transferrin saturation and ferritin levels. And if you look at high levels from this population, you can see in these individuals now this E756 delete part of the pie chart has expanded also in the homozygous. So there's more people who carry E756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And interestingly, if you combine these 2 analyses, and these actually values become clinically relevant of being high iron levels, we fascinatingly showed that all of these 10 individuals that have this cutoff are all carriers of E756 delete. So these are some impressive numbers. E756 delete carriers are 12 times more likely to have high ferritin levels than non-carriers. Of course, larger studies are required for human genetics, and this could be very interesting and important for this population as a marker to monitor blood levels, as well as potentially thinking about using future PSO1 antagonists as possible treatments. More importantly, this tells us one relationship of where this genotype-phenotype association and going from mouse to human genetics to the few patients that have a strong allele versus large population with a subtle allele is proving to be a very powerful combination to elucidate role of piezo and mechanotransduction in physiology and disease. And this I simply summarize here that gain-of-function alleles in PSO1, just like the sickle cell, seems to have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advantage is through RBC, red blood cell deformation, it might cause protection against malaria, but it also has a disadvantage in that I didn't talk about these mechanistic mouse studies, but because of overactive macrophages, this gain-of-function allele causes increased iron levels. So again, we're very excited to do more genotype-phenotype association studies for this allele. So till now, I've told you about the role of piezo in mammalian system. In the last 2 slides,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piezos are conserved across evolution. Find them in flies, in worms, in unicellular organisms, as well as plants. The only places we haven't seen them are bacteria and yeast. And we've just started exploring the role of piezo in other kingdoms. And one of my postdocs, Ali Reza Musavi, looked in Arabidopsis. And of course, plants also care about mechanosensation. One aspect of this is that as their roots grow in soil, if they encounter a hard surface, they have to make a decision to either go through it or go around it. Interestingly, Ali Reza noticed that piezo is robustly expressed in the root tips, exactly where this mechanosensation would occur. And indeed, he has shown that in a piezo deficient plants, their ability to penetrate hard surfaces is compromised. You can see this by giving them this kind of agarose. The wild type plants can penetrate, their roots can penetrate through it just fine. You can see the very thin roots that are inside this gel, but in the knockouts, they cannot, and the roots actually go around the gel. That's why they're very visible. It is absolutely fascinating to me that the same type of sensor that we use to sense touch and proprioception, plants have adopted to sense the hardness of the soil of their environment.
In closing, I want to thank all current members, alumni, and collaborators across the world that have, in the last 23 years, have helped us study this question and the funding sources. And the names of the people that I think I mainly mentioned are highlighted in blue, most represented in this talk. But I really wanted to end by thanking the people in my lab, not just by names, but where they come from. One of the things that I am most proud of the scientific process is how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migrate, immigrate, come and do science together. And this just represents, each of these blue dots is the birthplace of people who are in my lab. So this is me. I was born in Lebanon and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18. And again, coming every day and do science with all these wonderful trainees is the highlight of my career. Anyway, thank you so much for your attention, and I'm happy to take any questions. 예, 파타푸티안 교수님의 엄청난 감동적인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본 강연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로는 디지스트의 김규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교육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규형 교수님은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신경생물학을 연구하시는 학자이시고요. 실제로 파타푸티안 교수님이 발견한 그 피에조 유전자를 예쁜 꼬마 선충에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 파타푸티안 교수님의 전문가이신 교수님이시겠습니다. 자, 교수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먼저 이 강연을 들으신 전체적인 소감이랄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021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신 이 아담 파타푸티안 교수님의 어떻게 이런 촉각 수용체, 다른 말로 영어로는 이게 메커니컬 게이티드 아이언 채널, 그래서 그렇죠. 네, 이런 촉각 수용체를 어떻게 발견하고 이거의 기능, 구조가 어떤 건지를 되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신 그런 강연을 생각하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5년에 이 아담 파타푸티안의 논문을 보고 제가 예쁜 꼬마 선충에서 이 피에조 채널의 기능을 연구해야겠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요. 제가 네. 논문 작성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 연구실이 어떤 방향으로 연구해야 할까를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강연을 보고 사실은 이제 파타푸티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이런 촉각 수용체가 아이언 채널 이온 통로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한 1980년도 정도에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런 이온 통로 수용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박테리아랑 예쁜 꼬마 선충, 토파리에서 이제 그 존재를 찾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이런 찾았던 촉각 수용체가 사실은 포유 동물에서는 그 촉각 기능이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그런 포유류에서는 촉각 수용체가 무엇인가 그런 미스테리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촉각 수용체를 찾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 버넷 코우트라는 그 포닥 분이 사실은 아주 심플하지만 근데 그렇죠. 굉장히 그 노동이 많이 필요한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렇죠. 아주 노동 그죠? 지박적인 네. 이게 연구죠. 네, 이온 통로가 한 350개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게 하나를 이분 시스템 테스트하는데 3일쯤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전체 350개쯤 되니까 한 3년이 걸리는 과정인데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그래서 하나씩 테스트해서 한 11개월 만에 이제 이걸 찾았다고 하는데, 되게 놀라운 거는 사실은 이제 이 포닥 분이 이 매일매일 이걸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속된 말로 꽝이 계속 나오는데, 그 실패의 연속을 네. 1년 동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 거둬서 큰 보상이 돌아왔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포닥이
이거 자기 실험이 잘못됐는지 혹은 이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혹은 내 뭐 가설 잘못됐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좌절했을 텐데 그렇죠. 되게 은근과 끈기로 맞아요. 네, 이걸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은근과 끈기는 저에게 덕목인데 저희가 아이디어만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디어의 승부인 거죠. 네, 그리고 네,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는 지금 거의 20년이 지나서 노벨상이 그러니까요. 된 겁니다. 네. 자, 이제 좀 더 포괄적인 내용부터 하나씩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저희가 배울 때 감각이라고 하면 오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촉각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오감을 분류하는 것이 이제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그 분류가 조금 다양해질 수도 있고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감각을 연구하는 전문가시니까 이런 감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구분이랄까요?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지요? 네, 사실은 저희가 오감이라고 하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다부터 해서 사실은 오감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균형 감각까지 해서 6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저희가 인간의 감각은 사실은 뭐 빛, 뭐 냄새, 맛, 그다음에 이런 뭐 촉감, 그 같처럼 외부 자극에 대해서는 감각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외부 자극 감각은 사실은 저희가 느끼고 사실은 인지할 수 있는 감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감각이 뭐였냐면 이게 저희 내부 장기들 뭐 네, 예를 들어서 네. 내부의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 그다음에 저희의 그런 혈액의 움직임, 거기서 또는 순환 그 호흡기에서의 공기 움직임, 뭐 그다음에 장에 있는 움직임처럼 이런 내부의 어떤 그런 기계적인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느끼는 감각을 뭐 인터로셉션이라고 해서 내부 네, 수용 네. 감각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런 감각은 저희가 어떤 느끼거나 이게 인지하지 못해서 제가 이런 감각이라고 부르지는 못왔었는데요. 사실은 못해왔던 거죠. 이번 이제 포타파추안 교수님의 이런 촉각 수용체가 사실은 이런 감각에 굉장히 중요한 수용체로 작용한 걸 알려짐으로써 저희가 감각을 새로운 이제 확대된 그런 우리 몸에 있는 장기의 그런 감각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볼 수 있었고요. 네, 네. 또 하나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감각이 저희가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또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자극의 종류가 만약에 빛이라고 하면 그거는 뭐 저희가 포토센서리라고 해서 네, 네. 네, 빛 수용 감각,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그다음에 자극 화학 감각이라고 해서 화학 물질, 그다음에 저희가 온도를 느끼는 그런 온도 감각, 그다음에 이런 기계 자극을 느끼는 미케노 센세이션, 기계 수용 감각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이 PPT를 보시면 사실은 후각과 시각은 사실은 이러한 빛의 감각과 그다음에 화학 물질의 감각이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감각과 자극 1대1로 매칭이 되는 거에 반해서 저희가 촉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온도도 느끼고 아하, 저런 기계 자극도 그렇죠. 느껴서 그렇죠. 느끼고 또 좀 미각도 사실은 화학 감각과 사실은 그 촉각을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미각과 촉각은 이런 자극이 하나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의 합으로서 인지되는 그러한 감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또 네. 교수님께서 사실은 뭐 연구하시는 그런 예쁜 꼬마선 중에서 페로몬 같은 것들은 이거는 외부 자극이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동물에서 인지 과정 거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이건 또 좀 다른 부류의 감각이라고 저희가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하나 사실은 시각, 후각, 청각, 미각은 사람의 경우 어떤 특별한 감각 기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눈, 뭐, 코, 입.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촉각 같은 경우는 사실 온 몸이 느껴서 그렇죠. 사실은 온몸이 그런 촉각 기관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네, 네. 뭐 또 하나 사실은 뭐 어떤 수용체에 의해서 분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뭐 쥐단백질이 뭐 결합된 그런 수용체 같은 것들이 뭐 시각과 후각이 관련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온 통도 같은 것들이 이런 촉각, 그다음에 뭐 미각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관여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교수님이 지금 다양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돌려서 들어보셔도 좋을 정도로 교과서적인 그런 가장 최신의 교과서적인 네. 그런 정보를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교수님 말씀 중에 들은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감각이라는 게 외부로부터의 감각인데 지금은 우리 내부 속에 있는 감각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걸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느낌이 네. 와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간단한데 아주 멋진 답변을 해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파타푸티안 교수님의 강연으로 좀 들어가서 저도 느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느꼈을 텐데, 그러니까 촉각을 설명하시다가 중간에 fat이, 그러니까 지방도 감각이 있다. 네, 이게 네. 저는 굉장히 센세이션하다는 느낌을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잘 발전을 하면 의학 분야에도 응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기초 연구이지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지방을 느끼는 것 말고도 사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모든 조직들이 촉각을 느끼게 된다면 어떤 또 새로운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피에조 이 촉각 수용체가 발견됨으로써 가장 큰 의의 중에 하나가 저희 내부 장기의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천 교수님께서 강연 도중에 여러 가지 뭐 그런 저희 호흡기에서의 공기의 그런 흐름, 그다음에 저희 순환기에서의 그런 혈액의 흐름,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장에서의 그런 움직임의 흐름 같은 것들을 이제 일부 예를 들어주셨고요. 네, 네. 또 심지어 지금 그런 저희 촉각을 감지하는 저희 DRG 뉴런이 사실은 지방 세포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지방 세포의 그런 지방의 뭐 축적 같은 거를 감지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포타파천 교수님께서 이제 논문을 내셨는데요. 이 DRG 뉴런이 사실은 장 세포에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는 사실은 이제 교수님께서 뭐 장 건강 괜찮으신지 사실은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 기간만 되면 이게 장이 네. 꼬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화장실 무지하게 많이 그죠, 다녀야 네, 되나. 이게 과민성 그죠,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과민이네요. 네, 민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어서 이 대담 끝나고 화장실 갈렸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포타포천 교수님 연구실에서 사실은 장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을 쭉 조사를 했더니만 네. 이게 피에조2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커니즘 기작 연구를 해가지고 네. 이게 장 세포에 그 DRG 뉴런이 연결되어 있고 DRG 뉴런에 피에조2가 발현을 해서 이 피에조2가 장에 있는 그 음식들이 들어오면 이 팽창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팽창감을 느껴서 그거 이제 뇌로 전달하면 뇌에서 다시 이제 피드백으로 이제 위와 소장 대장의 움직임을 조절한다는 거를 그렇죠. 밝혀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런 장 운동이 이게 조절되는지에 대한 기작을 보인 거고요. 근데 2년 전에 사실은 일본 오사카 대학의 켄타 마루야마 실험실에서 이 피에조2가 아니라 피에조1이 네. 이 장 세포에 발현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의 역할은 뭐였냐면 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작은 RNA를 감지해서 이게 장 운동을 조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작은 RNA가 이 압력을 감지하는 수용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런 포유류가 갖고 있는 피에조 채널 두 가지 채널들이 지금 이런 장의 장 세포에 혹은 장에 있는 신경 세포에 발현해서 장 운동을 조절한다는 거는 밝혀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장의 건강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물질 그런 방법들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파타푸티안 교수님의 이 연구의 이력을 보면 노벨상 강연하셨을 때하고 이번에 저희한테 강연해 주신 내용에서 그 사이에 또 진일보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은 파타푸티안 교수님이 강연에서 안 한 네, 최근에 더 나온 최근에 최근 가을에 그러니까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단히 연구를 활발히 하시는 네, 네. 그 어떤 자료에 의하면 노벨상 수상자들이 수상을 하시고 나서 절반 이상은 연구 업적이 떨어지고 일부는 연구 업적이 네, 올라간다. 네.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네. 파타푸티안 교수님은 그 일부에 해당하시는 네, 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교수님, 대단한. 저희가 원래 뭐 미국 사람들이 겉필링이라고 해서 그쵸, 그쵸. 이게 사실은 뭐 오감, 육감 같은 것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짜 겉필링, 이 장의 이런 그런 느낌이 사실은 있는 걸로 그렇죠.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컷 필링 저는 항상 좀 나쁘게 작용을 했어요. 네. 멋진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까 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감각의 종류를 나눌 때 예를 들면 G 단백질 계열과 이온 채널의 계열이 있다. 네. 그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온 채널에 대해서도 사실 노벨상의 첫 번째 네, 데이비드 줄리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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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사실은 이온 채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온 통로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온 통로. 그래서 그렇군요. 이온 통로라는 네. 말을 쓰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온 통로가 사실은 거의 뭐 사람의 거의 모든 생리 활동에 관여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저희 신경세포가 어떻게 뭐 그게 기능을 하는지, 그래서 뭐 신경세포가 어떻게 그런 뭐 전압을 유지하는지, 그다음에 활동전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다음에 신경 전달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전부 이런 이온 통로에 의해서 의한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고 여기도 사실 많은 노벨상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타포주안 교수님의 촉각 그런 수용체 이외에 데이비스 줄리어스가 이제 교수님께서 찾으신 이런 트립 채널 이온 통로는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이런 트립 이온 통로는 이제 온도를 감지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고 이 트립 채널은 여러 가지의 그런 다른 트립 채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각각의 트립 채널들이 자기가 감지하는 온도의 그런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까지 여기에서 보면 한 6개의 트립 채널들이 자기가 감지하는 그런 윈도우의 그런 온도가 있고요. 그 온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트립 M이라고 불리는 채널은 한 차가운 온도를 감지하고 트립 V 채널은 이제 되게 뜨거운 온도를 감지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멘톨 같은 걸 먹으면 사실 되게 차갑다고 느끼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런 차가운 온도를 감지하는 저 트립 M 채널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그 멘톨이 차갑다라는 느낌은 그렇죠. 결국에는 시원하다는 느낌이 오죠. 그게 사실은 저런 트립 채널이 이런 거고요. 네. 또 저희가 뭐 고추장을 먹거나 이런 매운 뭐 캡사이신을 먹을 때 저희가 뜨겁다라고 맵고 뜨거운데 그렇죠. 저 뜨거운 것도 사실은 저런 뜨거운 온도를 감지하는 트립 V 채널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뜨겁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교수님 연구실에서 트립 채널도 연구를 하셨죠? 네, 네, 지금도 네. 하고 계신 네,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연구도 잠깐 혹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교수로 임명되면서 네. 저희가 어떤 새로운 분야 혹은 새로운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그 당시 이제 저희 몸의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그래서 그런 자기 수용 감각이라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가지고요. 거기에 이러한 트립 채널이 관여한다라는 걸 저희가 밝혔고 그래서 저희가 논문을 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포타포찬 교수님께서 2015년에 이런 피에조 채널이 자기 수용 감각에 관여한다라는 논문을 보고 저희가 그러면 피에조 채널도 예쁜 꼬마 선충에서 자기 수용 감각에 관여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트립 채널을 먼저 연구하셨고 네. 그건 이제 지나갔고 네. 이제 피에조 채널로 예. 그러니까 노벨상 두 분을 그냥 사실은 섭렵을 하신 상황이 됐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대학원생하고 그럼 우리 트립 피에조 채널의 기능이 망가져 있는 돌연변이를 그 당시 이제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제작해 보자라고 해서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C.엘레건스의 자기 수용 감각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봤는데 사실은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실망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뭘 할까라고 하다가
사실은 그러면 피해조 채널이 예쁜 꼬마 선충에서는 어떤 세포, 어떤 조직에서 발현하는지를 봤더니만요. 되게 놀랍게도 지금 이 PPT를 보시면 이게 예쁜 꼬마 선충의 전체 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 여기에 인두 거쳐서 이제 밸브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식도 같은 걸 그렇죠. 지나면서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그 식도 같은 데에서만 이런 피해조 채널이 발현하는 걸 저희가 아하.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게 어떤 의미였냐면 그러면 예쁜 꼬마 선충에서 저 피해조 채널은 음식을 넘기는데 관여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저희가 예쁜 꼬마 선충이 먹는 박테리아와의 유사하게 생긴 그런 형광이 있는 조그마한 나노 파티클을 제작해서요. 네, 네. 이거를 예쁜 꼬마 선충에다가 먹여봤더니만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 정상인 애들들은 저렇게 이제 쌓여 있는 초록색이 초록색이 넘어가네요. 넘어가는데요. 네, 네. 이제 페조1이라고 하는 피해조 오른쪽을 채널의 보시면 돌연변이는 저 형광 나노 파티클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네, 네. 어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런 표현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기장 연구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네. 저 예쁜 꼬마 성충의 저 식도 같은 것들이 저 장 앞부분에 쌓여 있는 저 음식들을 뒤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피해조 이온 통로는 장의 앞부분에 쌓여 있는 음식물의 그런 팽창감을 느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 피해조 돌연변이 예쁜 꼬마 선충의 저 문제가 사실은 사람의 피해조 원 유전자를 가지고 저 발현시켰을 때 저 문제가 회복되는 거를 봤거든요. 아하.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피해조 이온 통로와 예쁜 꼬마 선충의 피해조 이온 통로가 기능이 보존되어 있다는 그렇죠. 걸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저 돌연변이를 가지고 사실은 사람의 피해조 원 유전자가 발현되고 있는 저 예쁜 꼬마 선충을 가지고 사람 피해조 원에 작동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을 그렇죠. 개발을 할 수 아하. 있는 저런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유전자의 서열뿐만 아니라 그게 만들어내는 단백질 수준에서도 기능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쁜 네. 꼬마 선충에서 유전자를 없애고 사람 걸 넣었는데 도로 작동하더라. 네, 이렇게 네. 된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아주 멋진 연구입니다. 적어도 결국은 촉각에서 연결되는 형질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많이 먹었다. 네, 네. 그러면 열어야겠다. 네, 이런 걸 맞습니다. 판단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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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네. 멋진 연구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직 발표 안 하시나요? 네, 이제 곧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주 뜨거운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좀 더 넘어가고요. 많은 분들이 그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오늘 파타푸티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보통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는 식물까지 연결을 해 주셔서 그러면은 동물과 식물의 도대체 차이가 뭐냐 감각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네.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 피해조 이온 통로가 박테리아와 이스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물 식물에 가지고 있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파타포천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은 식물의 그런 뿌리의 발생이 사실은 뿌리 끝에 있는 이서 발현하고 있는 이런 피해조 이온 통로가 이 땅의 단단함을 느끼면서요. 그렇죠. 예, 땅이 단단함을 느끼면서 이 땅의 단단한 부분을 피해 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셨고요. 또 여러 랩에서 사실은 나무가 사실은 받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그런 자극이 사실은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잎의 발생과 또는 잎에 있는 그 기공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동물이건 식물이건 이런 피해조 이온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이런 그런 기계 자극을 감지한다는 거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은 다르지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자극을 감지하는 그런 자극 수용체는 같은 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예쁜 꼬마 선축에서 저희가 고개 들고 흔드는 행동을 저희 연구실이 네, 하고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보면 바람이 불면 정말 고개를 잘 들거든요. 네. 혹시 한번 네, 그것도 한번 봐야 네, 네, 되겠다는 네, 생각이 보시면 좋을 것 들었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저 노벨 생리의학상은 노벨의 그 유언에 의하면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데 생리의학상의 경우에는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생리의학상도 그 발견의 방점이 있었지만 인류 복지에 기여할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면에서도 아마 파타푸티안 교수님의 연구 업적이 더 쌓이면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의학학적으로 어떤 새로운 개발이 되는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연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네.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이제 이 피에조 이온 통로의 발견을 통해서 저희 내부에 있는 장기, 내부에 있는 움직임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이제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장점이자 단점인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하나의 그런 이온 통로를 통해서 사실 너무 많은 예, 감각들이 조절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장에 있는 그런 감각을 조절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런 피에조 아이온 그렇죠. 통로가 여러 군데 발현하고 그렇죠. 있어서 굉장히 그 장에 있는 예를 들어 장에 있는 그런 피에조 채널에 타겟해서 그 약물 개발이나 그런 어떤 방법들을 개발해내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지금 쌓여 있는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자극이 형성되고 자극이 어떻게 뇌에서 인지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알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회적으로라도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네, 되니까. 네, 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약물 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개발되고 있는 게 네, 사실은 요번에 저희 분자세포 생물학회 강연에서 네. 네, 저희가 그 광유전학이라는 거를 다이스로스 네, 교수님. 칼 다이스로스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다음 노벨상 1순위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저희도 보고 있죠.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어떤 세포 혹은 신경세포의 활성을 사실은 빛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구현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광 수용체를 신경세포에 발현시켜서 활성하거나 또는 억제함으로써 저희가 사실은 감각을 조절하는 것들은 뭐 동물 모델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방법이 사실은 더 만약에 뭐 윤리적인 문제까지 간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인간의 사실은 행동과 감정까지 조절할 수 감정까지도.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선 상용화가 될 텐데 사실 그 전에 저희 사회적인 어떤 이런 윤리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걸 치료하는 데 쓴다든지 네, 네. 그 빛을 쬐어주면 네. 기분이 좀 편해진다든지 이런 정도만 되면 되는데 그게 다른 방향으로 더 그죠. 악용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항상 네, 네. 항상 걱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많은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고 최종현 학술원에서도 그런 논의도 한번 다음에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노벨 생리의학상이 항상 저희한테 던져주는 걸 보면 가장 기초적인 연구, 가장 기초적인 원천적인 발견인데 그것이 가장 첨단적인 응용으로 연결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좀 와보면 그동안에는 우리는 열심히 추격해오는 추격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거의 다 따라잡았고 어떤 경우는 좀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 분야는 아마 그 은절이 좀 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죠? 그래서 이제는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하는 그러니까 소위 퍼스트 무버로서 움직여야 되는 때가 왔다고 하고 그게 예를 들면 정부의 R&D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여전히 기초가 가장 첨단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의 공감대도
사실 있기도 하고 고민이 네. 많기도 합니다. 네, 네, 네. 교수님 생각하실 때 생물학 특히 이제 뇌과학, 신경생물학 쪽 연구를 하시는 입장에서 현실이랄까요?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생물 분야도 이제 거의 뭐 미국 등 가장 앞서가는 그런 뭐 실험실, 연구실의 수준을 거의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 가려면 저희가 뭐 국가적인 뭐 지속적인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번 코로나를 겹치면서 사실은 이런 기초 연구가 사실은 뭐 이런 RNA 안정성이 어떻게 이렇게 RNA 백신으로 가는지 제가 그렇죠. 얼마나 빠르게 사용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다 알게 되었어서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기초 연구에 대한 중요성들은 아마 많은 대중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구현하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보면은 뭐 국가에서 이런 과학자들에게 꾸준한 뭐 지원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래서 꾸준한 네, 지원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꾸준한 지원도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과학자들에게 실패가 두려워하며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가 꾸준히 지원을 받으면 뭐 저희가 이런 퍼스트 무버로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제 지인이 사실은 미국 대형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네. 그런 1조 원이 투자한 그런 임상 실험이 최종으로 사실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어허. 그러면 일조. 어떤 질타가 아니라 질타를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오히려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너무 고생했고 사실은 이런 실패도 되게 중요한 자산이어서 우리는 그렇죠. 이걸 셀레브레이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제 퍼스트 무버로 가려면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이런 분위기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100% 공감이고요. 실패를 즐길 수까지는 없더라도 네. 용인하는 네. 그런 문화가 굉장히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할 때마다 성공만 하는 이런 연구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연구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쯤에 201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로스만 교수님이 노벨상 강연의 말미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초과학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50년이 걸린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패를 용인하는 이 문화가 기초과학을 확립시켜 줬다. 그거가 지금 무너지는 거가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도 아마 이제 퍼스트 모버로 가면서 되새겨야 되는 교훈이 아닌가. 사실은 기초과학은 사실은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서요. 사실은 미래가 저희가 뭐 점장이가 아닌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실은 많은 실패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뭐 사회가 이런 과학자들이 실패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사실은 뭐 그런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면 저희가 조금 더 그런 퍼스트 무버로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격려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모시고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 나오는 이 불만이랄까요? 그게 우리나라 노벨상 도대체 언제 나올 거냐. 그래서 노벨상 프로젝트도 사실은 많았죠. 많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진 그런 사업이랄까요? 미션 이런 거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교수님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포터포츠한 교수님도 보고 제가 뭐 학위하고 포닥하면서 주변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을 많이 이제 보고 같이 뭐 얘기도 해보고 했던 기회가 많았었는데요. 제가 느꼈던 건들은 이분들이 정말 이런
사이언스를 재밌게 하시고 그렇죠.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한다라는 공통점은 제가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노벨상 프로젝트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노벨상을 추구하시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맞아요. 항상 뭐 공부하시고 토론하시고 항상 작은 발견에도 너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서 어떤 분에게는 이게 이제 노벨상에 근접한 혹은 노벨상을 뛰어넘는 그런 업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노벨상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러면 네, 뭐 그거와 더불어서 조금 더 이런 과학자들이 조금 더 재미있고 즐겁게 사이언스를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분위기도 있고 좀 기다려주고 좀 배려해주는 그런 분위기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은근과 끈기 이런 덕목이 세계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노벨상이 막 곧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들의 부작용을 혹시 걱정하시냐 그랬는데 돌려서 순작용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올해 제가 2023년 노벨상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화학상 수상자 한 분이 노벨상을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좋은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천재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이분 말씀은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능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딜리전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면해야 되고 네. 세 번째로는 디스플린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근과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네. 이거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더해서 우리는 즐기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뭐 사이언스를 즐기는 게 사실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즐겨지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분위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슬슬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한 40분 정도 토론을 하는데 이 관람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조금 일찍 끝나면 좀 마음이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담 파타푸티안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 그리고 그걸 넘어가서 우리나라는 그럼 기초과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까지 같이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김규현 교수님과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해오듯이 우리나라도 곧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의 기초 연구의 업적을 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 날짜가 그렇게 길지 않다. 머지않아 올 것이다. 다만 어디에서 올 건지는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과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강연의 문을 이렇게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토론회 해주신 우리 김규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물론 아담 파타푸티안 교수님의 참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